세상 속 다양한 민주주의를 발견하는 시간,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간 플러스 김지유입니다. 한 사람이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돌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돌봄은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빠의 아빠가 됐다 조기현 작가와 함께 우리 사회와 그리고 시민이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간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을 쓴 조기현이라고 합니다.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로 아픈 가족을 돌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청년이고 남성입니다. 청년이자 남성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잘 상상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돌봄자로 그려지지 않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 주로 할 이야기는 누군가 어떤 특정 성별 혹은 특정 세대만이 돌봄을 주거나 받는 주체가 아니라 모두가 돌봄 당사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도 남성도 돌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제가 20살 때부터 아버지를 돌보면서 겪게 된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쓰러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 일인데요. 아버지는 원래 건설 일을 하셨고 만성질환이었던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사실 20살 때 제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성인이 됐고 나도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시기에 아버지를 돌보고 생계를 부양해야 되는 위치가 된 것이죠. 당장에 누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 혹은 생계가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은 현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돌봄 하면은 사실 제가 20살에 겪을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고 저조차도 알지 못했던 현실이고요. 교육받은 적도 없고 주변에 지원이나 정보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방황하던 시절이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쓰러지게 되면서 저는 여지없이 가족 돌봄자가 되었고 생계부양을 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가 당뇨, 알코올 의존, 급성신부전, 환각, 알코올성 치매 등등을 겪으면서 다양한 질병들을 함께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여러 질병들을 겪으면서 제 일상과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자주 대립됐었고 더 나아가서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배우고 싶은 것, 진로행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병원비와 생계비는 돈을 버는 것이 좀 무색할 정도로 계속 나가기 시작했었죠. 거기다가 질병, 인지저하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이고 관계 맺는지 같은 것들을 참조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좀 시간과 감정, 체력, 돈이 점점 소진되는 과정이라고 느꼈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그러면 복지를 왜 받지 않았냐?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노인이 되기 전 65세가 되지 않았지만 아픈 사람이었고 저도 청년이었기 때문에 둘 다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지원 제도를 받지 못했었고, 그리고 제가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고 하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잘 드러나지 않지만 주변 어른들이 볼 때면 항상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효자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을 썼을 때는 한 2가지 정도의 물음이 저한테 좀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버리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아버지의 삶을 관리하는 수준에만 머물지 않으면서 조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말이 효자라는 말밖에 없을까? 였습니다. 이 2가지 질문이 가장 저한테 컸었고,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제 삶과 아버지의 삶이 대립하는 과정을 나 혼자만 감당하는 게 맞나? 이런 것들의 사회의 자리는 없나? 라는 고민이었고, 그리고 2번째는 가정 내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뭔가 효자라고밖에 말 못하나 다른 말로써 사회적 주체로 가시화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효자라는 말은 칭찬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돌봄이라는 행위를 가두어 버리면서 오히려 억압적인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좀 사회적 돌봄 혹은 가족 돌봄이라고 이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돌봄자 혹은 내 곁에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도 사회적 주체로 가시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찾은 말이 저는 이거였습니다. 나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이다. 책에 이 말을 썼던 건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주체로서 가시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아버지를 돌본 것이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혹은 효자이기 때문에 돌본 것일까? 라고 물으면 그 10여 년의 시간을 다 그렇게 돌봤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0대 남성이 사회적 약자가 되는 과정을 받고 어떻게 더불어 살려고 했는지를 노력하는 과정이었고, 아버지와 동료 시민으로서 잘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게 저한테는 10년의 돌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열쇠말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출생과 고령화와 같은 인구 변화, 그리고 비혼, 이혼, 만혼율의 증가, 그리고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가족 부양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원인들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구 변화와 가족 변화가 우리가 이전엔 생각해보지 못했던 가족 돌봄 상황 혹은 가족 부양 위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년, 청년 가족 돌봄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영케어러라고 부르고, 이 영케어러라는 집단이 본격화될 수 있고, 더불어서 남성 또한 돌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영케어러는 말 그대로 영과 케어입니다. 어린 돌봄자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돌봄자는 어리다면 당연히 돌봄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구 변화로 인해서 어리더라도 어쩔 수 없이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청소년 혹은 청년기에는 그 시기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상정된 어떤 생애 과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학업, 진로 이행, 진학, 취업, 창업, 결혼 등이 그것이죠. 아픈 가족을 돌본다면 사실은 청소년기에 이런 생애 과업들을 하면서 동시에 아픈 가족을 돌봐야 되는 이중 부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영케어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구 변화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일찍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노인이 된다고 노인만이 아픈 게 아니듯이 65세 미만이어도 부모가 아파서 빨리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아까 만혼의 얘기를 드렸는데, 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늦게 난다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조부모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부모나 조부모가 돌봄이 필요할 때 아이가 아직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시기에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형제 수가 감소합니다. 우리는 저출생이라 그래서 태어나지 않거나 아예 한 명만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가족 해체까지 덮치면은 집안에 어른이 없고 혼자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고령화 사회와 여러 사회 변화가 겹치면서 일본은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올해 4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정부 부처, 지자체, 혹은 민간 기업들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이 집단을 바라봐야 될까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아이, 청소년, 청년이 단순히 자립을 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돌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바라봤을 때 이 문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여기서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던 시민이라는 키워드를 다시 꺼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돌봄 문제를 정책이 해결하려고 할 때 돌봄의 사회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돌봄 주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각자가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면 새로운 구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구호는 돌봄의 시민화입니다. 이제 더 많은 이들이 돌봄을 피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 생기는 와중에 이런 돌봄의 시민화 혹은 보편적인 돌봄 제공자 모델로서 우리 사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어떤 이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곁에 있는 누군가를 돌보는 행위를 어떻게 시민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돌봄을 한다는 이유로 노동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과 돌봄을 하는 것을 병행할 수 있을 때 돌봄이 하나의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겠죠. 또 하나는 초중고 의무교육 과정에서 돌봄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돌봄 교육을 의무교육 과정으로 생각해야 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는 모두가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시민 참여 같은 것들을 교과 과정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 같은 경우는 노동 문제를 교과 과정에서 배우면서 노사 협의 같은 것들을 진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돌봄을 하나의 민주주의의 문제로 본다면 의무교육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문제도 이와 함께 더 크게 가시화됐습니다. 생태와 돌봄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돌봄은 그 자체로 굉장히 생태적인 활동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임에도 무언가 파괴하지도 않고 탄소를 배출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생태위기, 기후위기 시대에 돌봄은 더 이상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혹은 사회적인, 혹은 사적인 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돌보는 핵심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이다라는 구호는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봄이라는 문제를 시민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어떤 우리 활동에 대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더 양산될 수 있는 영케어러들이 각자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해결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존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시민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현재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가 먼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아버지는 한 2년 전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이제 혼자 집에서 돌보려고 하다가 네. 계속 이제 제가 뭐 일을 가거나 하는 시간에 뭐 화상을 입거나 뭐 넘어지거나 하는 사고들을 저 혼자 이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내가 혼자 온전히 다 돌봄을 수행하거나 혹은 요양기관에 완전히 맡겨버리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금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시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어떻게 나 혼자 이렇게 다 독박 쓰지 않는 돌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있으면서 최근에는 아버지랑 면회도 안 되니까 그렇죠. 조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이제 강연 중에서 말씀하신 게 돌봄 이제 관리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 가족 모두가 이렇게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과거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아버님께서 처음 그 치매라는 거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는 치매라고 생각을 못 했었죠. 아버지가 네. 나이가 아직 노인이 아니고 네. 젊은 신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치매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아버지가 처음에 제가 20살 때 쓰러졌으니까 한 6, 7년쯤 흐른 시점에 일을 이제 계속 못 했었어요. 쓰러지고 나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나 일 가야 될 것 같아. 소장님한테 전화 왔어. 일 가야 돼. 라고 해서 갑자기 막 연장들을 챙기기도 하고 네. 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도대체 왜 이럴까? 처음에는 뭔지 모르니까 막 강제로 재우려고 힘도 써보고 회유도 해보고 하다가 이게 치매일 수도 있으려나? 생각을 하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알코올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었죠. 네. 처음에는 사실 참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당황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후에도 아버님이 계속해서 새벽에 나가려고 하셨나요? 네, 그 증상은 거의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일을 나가야 된다고 네. 했었고, 그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랐었죠. 그리고 이미 수십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를 놀리는 건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사실 아버지의 인지저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해야 될지 몰랐었죠.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아버지가 계속 거짓말을 해서 너무 힘들다. 라고 했더니 이제 아버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다. 눈앞에 누군가 있고 그 사람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 기억이 없어서 그 기억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서 네. 행동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어쩌면 아버지가 왜 일을 나가면 안 돼가 아니라 왜 일을 나가려고 할까? 라는 질문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일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안 한 지 아주 오래됐었지만 아버지가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사회적 인정, 내가 일을 잘한다는 사회적 인정과 자긍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40대 후반에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네. 일을 나가지 못하면서. 혹은 그걸 되찾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가 일을 나가는 게 이상 증세라기보다는 이 상황에 내가 함께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뭐 신소장 전화 와서 소장 전화 와서 나 가야 돼라고 해서 연장 챙기면 제가 이제 뭐 화를 내거나 강제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저도 전화를 드려서 소장님 오늘 일 취소됐다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아버지 지금 소장님 일 취소됐다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오늘 쉬어야 되겠네.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면 쉬어야지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 아버지 잠들 때까지 그냥 오늘 일당은 얼마였어요? 너무 아깝다 이러면서 그냥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상황들을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좀 빨리 알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그걸 알기까지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었죠. 네,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아버지와 함께 그 시간에 같이 머물러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효자가 아닌 시민으로 좀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한 여러 가지 계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작가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버지와 제 삶이 계속 충돌하면서 나는 영화도 찍고 싶고 글도 쓰고 싶은데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은데 계속 그런 것이 제약되니까 이게 나 혼자 감당하는 게 맞나? 이게 과연? 내가 이 아버지도 아버지대로 잘 살게 하고 싶고 나도 나대로 잘 살고 싶은데라는 고민을 했는데 뭔가 양자일택을 계속 강요되는 상황들을 오래 겪다 보니까 왜 이 문제가 선택권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선택권이 없는 걸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 선택권이 없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네. 제가 병원에 가면 사실 여지없이 보호자, 보호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보호자로 불리고 공공기관에 가면 아버지의 뭔가를 대리하는 사람 혹은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 국가가 부양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세워놓은 사람에 부합하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계속 효자라고 하니까
이 문제를 어떤 선택 가능한 영역,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혼자 다 감당하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제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좀 사회 공동체 전체가 고민해야 되고 나만이 겪는 문제가 분명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시민이라는 말을 썼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남자로서 청년으로서 이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영케어러와 좀 관련된 이야기가 저는 아까 강연에서 참 인상이 깊었는데 사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영케어러는 최근에 제가 이제 모임도 막 진행하고 있고 뭐 영케어러들이 모여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첫 직장에 딱 첫 출근을 했는데 네. 얼마나 눈치가 보여요. 에너지도 많이 썼고 하필 딱 그 시기에 갑자기 아프신 거죠. 근데 회사에는 아버지 아파 이런 얘기도 못 하고 그렇죠. 나는 전전긍긍 하는데 뭐 이 회사에는 뭐 말도 못 하고 뭐 기숙사 생활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짐 풀고 막 준비하는데 그걸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 내가 해야 되는 일과 나한테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가족 돌봄 상황과 대치되는 상황을 혼자 겪고 있다는 거, 네. 그게 조금 가장 큰 뭔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네. 좀 더 최근 공통적인 것은 뭐 대부분 이혼 가정이니까 어쩌면 부부가 이렇게 돌볼 수도 있는 건데 네.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사실은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되는 상황들이 더 만연해졌다는 걸 영케어러들을 만나면서 많이 느끼죠. 돌볼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그 부담감도 참 굉장할 것 같아요. 네. 이 영케어러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케어러들이 겪는 어려움은 뭐 금전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크고요. 네. 이를테면 내가 경제적으로 아직 자립하지 못했는데 뭐 병원비를 내야 된다거나 뭐 생활비를 마련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그런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네. 크고 동시에 내가 지금 계속 진로 이행을 하고 취업 훈련도 하고 학원도 가고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 것들을 가족 돌봄과 병행하다 보니 사실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소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뭐 아직 부모가 65세 이상 노인이 아니니까 노인 돌봄 정책을 이용하는데 그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죠. 그래서 공공에 있는 돌봄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네. 이런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겪고 있는 시기인데 돌봄의 시민화를 통해서 극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충분히 극복될 수 있고 사실 그게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봄 문제가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계속 했던 이유는 시민으로서의 활동, 그러니까 공적인 활동이라고 우리가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가 겪고 있는 거거든요. 네. 돌봄이 만약에 사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이게 얼마든지 공동으로 모두가 겪고 있는 일이고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쓰러져서 나도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나도 돌봄을 받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모두가 같은 공공의 문제로서 고민해야 되고 더불어서 이 문제가 고민되지 않았던 이유는 시민적 활동으로 시민의 관점으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좀 고민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돌봄 시민으로서 우리는 돌봐야 하고 돌봄 받는다 라는 거를 약속해야 될 것 같아요.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기현 작가와 함께 시민이 만드는 돌봄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